깁스를 한 팔과 퉁퉁 부어오른 한쪽 눈의 남동생이 누나 앞에 서 있습니다. 젊은 소이놈이 고함과 함께 동생의 멀쩡했던 반대쪽 눈을 향해 그대로 주먹을 내리꽂습니다. 그 주먹 한 방은 어린 군인을 바닥에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누나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전직 소령의 본능을 깨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짓밟힌 명예를 되찾기 위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30분. 기계적인 알람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소음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칼날에 가까운 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그 소리에 강서연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흐릿한 잠의 잔재나 5분만 더 자고 싶은 미련 따위는 그녀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전장에서 기상나팔 소리를 들은 병사처럼 그녀의 몸은 소리와 동시에 하나의 명령체계로 전환되었다.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공기 중에는 아직 밤의 서늘함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그 어떤 새벽보다도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있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킨 곳은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원룸이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침대와 작은 책상, 낡은 옷장이 공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좁다는 인상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극도의 효율성을 위해 배치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침대에서 막 빠져나온 이불은 이미 그녀의 손에 의해 완벽한 직사각형으로 개어져 침대 머리맡에 놓였다. 군대에서 각을 잡던 습관이 그녀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뚫이 내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방 안의 모든 물건이 그랬다. 책상 위에 몇 권 안 되는 책들은 높이에 맞춰 정렬되어 있었고 작은 싱크대에는 어젯밤의 설거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이 여전히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작은 요새와도 같았다.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잠을 쫓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32살. 또래의 여성들이라면 한창 자신을 꾸미고 미래를 꿈꿀 나이.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런 종류의 설렘이나 기대감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된 강인함과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깊은 피로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군인처럼 살고 있었다. 옷장 문을 열자 그 대조는 더욱 선명해졌다. 옷장 가장 안쪽, 방습제와 함께 고이 보관된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어깨에 빛나는 소령 계급장이 달린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한때는 그녀의 피부와도 같았던 그 옷. 하지만 그녀가 지금 꺼내 입은 옷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배달대행업체의 로고가 박힌 회색 유니폼을 꺼내들었다. 방수 기능은 뛰어나지만 여기저기 달아빠진 조끼와 활동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성 티셔츠. 군복이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이었다면 이 유니폼은 생존과 책임감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 선택한 고독한 길에 대한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로 향했다. 액자 속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왼쪽 사진은 5년 전의 강서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소령 강서연의 모습이었다. 늠름한 군복을 입고 날카로우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의 책임감과 함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여성소령 진급이라는 군대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장군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기대도 한몸에 받았다. 그 사진은 그녀가 가장 빛나던 시절의 증거이자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조금 더 앳된 모습의 서연이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년은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 13살 어린 남동생 강서준이었다.
사진 속 서준은 누나의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서연의 미소 역시 왼쪽 사진의 근엄함과는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에게 군대가 세상의 전부였다면 남동생 서준은 그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넋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 동생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동생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다. 군인 연금만으로는 동생을 남들처럼 가르치고 키울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길과 마지막 남은 가족인 동생을 지키는 누나의 길 사이에서 그녀의 선택은 단호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만류했다. 그녀의 능력을 아꼈던 직속상관은 강소령,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야 라며 소리쳤다. 동기들은 미쳤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제게 남은 마지막 부대원은 제 동생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그 부대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군복을 벗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주말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서준은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올해 당당히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관문인 군대에 입대했다. 동생이 입대하던 날 그녀는 차마 동생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못했다. 대신 동생이 나라를 지키는 동안 자신은 동생의 세상을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팍팍했다. 화려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이 그녀가 버텨내는 이유였고 그녀가 싸워나가는 동력이었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오늘도 어김없이 생존의 전장으로 향했다. 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 전직 소령 강서연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새로운 임무였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로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액자 속 어린 서준의 해맑은 웃음이 조용히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강서연은 이른 새벽에 배달 일을 마치고 곧장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밤새 잠을 줄여가며 만든 동생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계란말이였다. 고된 훈련 속에서 집밥이 얼마나 그리울지 군 생활을 뼛속까지 경험해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버스가 부드럽게 터미널을 빠져나가고 익숙한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오랜만에 동생을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왠지 모를 아주 작은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버스 안은 서연처럼 군대에 간 아들이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입대 전날 머리를 짧게 깎고 어색하게 웃던 서준의 모습. 누나, 걱정 마. 나 강서준이야. 강서연 동생이라고. 가서 에이스 먹고 올게. 라며 큰소리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 모습이 되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다. 부모님 없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는 자신이 그 아이의 유일한 하늘이라는 것을 서연은 매 순간 되새겼다. 그녀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앞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들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 걱정을 하는 평범한 푸념이려니 했다. 하지만 특정 이름이 반복해서 들려오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다. 글쎄, 우리 아들 전화 와서는 아주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 새로운 소위 하나가 아주 지옥에서 온 악마래. 어머, 어느 부대인데 그래요? 여기 우리가 가는 17사단 신병교육대 말이에요.
김진우 소위라나 뭐라나. 애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한다지 뭐야. 김진우 소위. 서연은 그 낯선 이름을 조용히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그녀의 군생활 경험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군대라는 조직은 극도로 폐쇄적이다. 그 안에서 지휘관의 권력은 절대적이며 특히 갓 부임하여 의욕과 야망만 앞서는 젊은 장교는 종종 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곤 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제 남자친구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편지에 썼더라고요. 훈련 중에 일부러 트집 잡아서 잠도 안 재우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인격 모독은 무슨 완전 인간 백정이라던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주먹부터 날아온다는 소문이 바다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위에서도 그걸 다 알면서 눈 감아준다는 거야. 그러니 애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는 거지.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심장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상급 부대의 묵인, 그것은 부대 내 폭력과 부조리가 자라나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었다. 아무리 강한 병사라도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앞에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서연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좁혀졌다. 설마 우리 서준이도 아니겠지.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 번 피어오른 불안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도시락통을 쥔 그녀의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몇 시간을 달려 버스는 마침내 부대 앞 정류장에 멈춰섰다. 익숙한 위병소의 풍경. 한때는 저 안에서 호령을 하던 자신이 이제는 평범한 민간인 신분으로 동생을 면회하러 왔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면회실로 향했다. 넓은 강당 같은 공간은 이미 많은 장병과 가족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서연은 초조하게 눈을 돌려 동생을 찾았다. 그리고 저 멀리 구석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서준아! 서연이 반갑게 외치며 다가갔다. 동생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것이라 생각했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동생의 오른팔에는 새하얀 깁스가 감겨 있었다. 그리고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끔찍할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다. 마치 잘 익은 자두처럼 검붉은 색깔이 눈 주위를 뒤덮고 있었다. 입대 전 훤실하고 건강했던 동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겁에 질린 채 고통과 두려움을 애써 감추려는 어린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그녀는 성큼성큼 동생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얼굴을 붙잡았다. 서준아, 이게 다 뭐야? 팔은 왜 이래? 눈은 또 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누나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누나. 그냥 훈련 받다가 좀 다쳤어. 유격 훈련장에서 줄 잡고 넘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흔들렸다. 거짓말. 서연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평생을 군대에서 보냈다. 수많은 훈련과 사고를 직접 겪고 처리했다. 유격 훈련장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 충격으로 눈에 저런 멍이 드는 경우는 없었다. 두 부상은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동생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똑바로 보고 말해, 강서준. 훈련 중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들어. 어느 훈련장에서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누가 그랬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소령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서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세차게 흔들렸다. 동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애원하듯 누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니야, 누나. 진짜 아니야. 제발, 제발 묻지 마.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야. 정말이야. 그 애처로운 눈빛,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절박하게 외치는 그 모습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버스에서 들었던 그 이름, 김진우 소위.
바람결에 스치던 불길한 속삭임이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폭력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녀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도시락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동생의 부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동생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아주 차갑고 위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동생을 데리고 면회실 구석의 빈 테이블에 앉았다. 따뜻해야 할 면회 시간은 시작부터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열었지만 서준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은 무릎 위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칼로 저미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독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 하나가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야, 거기! 너 지금 자세가 그게 뭐야? 가족 들어왔다고 군기가 다 빠졌어? 허리 안 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갓 달인 듯 빳빳한 전투복을 입은 젊은 장교 한 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갓 20을 넘겼을까 싶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과 잔혹함이 가득했다. 번들거리는 전투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용모. 하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독수리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진우 소희였다. 버스 안에서 이름만 들었던 악마가 지금 실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김진우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는 폭군처럼 면회실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불안과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아들과 함께 웃고 있던 한 병사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소리쳤다. 넌 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은가 보지? 그렇게 실실 쪼개고 있을 시간이 있어? 복도 끝에 가서 머리 박고 있어. 면회 끝날 때까지. 아들의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버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김진우는 그들의 무력한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병사들을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굴복시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곳은 가족과의 재회를 위한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그의 잔인한 권력욕을 채우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전직 장교로서의 분석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저건 군기를 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가학적인 인격 모독 행위다. 병사 개개인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 앞에서 자존감을 짓밟아 완벽하게 복종시키려는 아주 질 나쁜 통솔 방식이었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지휘관이었다. 김진우의 발걸음이 서연과 서준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들이우자 서준의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동생은 마치 천적을 만난 초식동물처럼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 공포에 질린 반응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동생의 팔과 눈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눈앞의 저자라는 것을. 서연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 젊은 장교의 멱살을 잡고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 장교에게 섣불리 맞서는 것은 동생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냉철한 판단력이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강철 같은 의지력으로 억누르고 대신 조용히 상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진우를 쳐다보았다. 위축되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듯한 날카롭고 이성적인 시선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김진우의 오만한 겉모습을 꿰뚫고 그 안에 숨겨진 미숙함과 불안정함을 읽어내고 있었다.
김진우는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느꼈다. 그는 다른 가족들처럼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불편해하며 피하지 않는 서연의 궤도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눈빛을 참을 수 없었다. 특히 그 대상이 젊은 여성일 때는 더욱 그랬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그저 평범한 배달 유니폼을 입은 볼품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감히 저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본다? 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김진우는 일부러 서연과 서준의 테이블 바로 옆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옆 테이블의 다른 병사에게 실비를 걸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왜 그것밖에 안 나와? 여자친구 앞에서 내숭이라도 떠는 건가? 다시! 그의 고함 소리가 바로 옆에서 터져나왔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김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과 흔들림 없는 시선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압박감으로 김진우를 짓눌렀다. 그는 서연의 태도에 심기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정체 모를 여자 앞에서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모욕감에 휩싸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면회실의 소란스러운 공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팽팽한 대결의 기운이 감돌았다. 한쪽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려는 젊은 장교,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군인의 혼은 잃지 않은 전직 소령. 서연은 김진우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모든 신경을 곤도세웠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저 오만하고 미숙한 장교는 이 모욕감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가장 만만한 상대인 동생 강서준에게 향하리라는 것을.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김진우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고작 배달 유니폼을 입은 여자 하나의 흔들림 없는 시선 앞에서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다른 가족들이 공포와 불편함 속에서 시선을 피하는 것과 달리 저 여자는 마치 자신의 계급장을 투시하여 알량한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오만함에 상처를 입은 그는 결국 가장 손쉬운 먹잇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전투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서연과 서준이 앉은 테이블 앞에서 멈췄다.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했다.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진우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위에서 아래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그림자가 테이블 전체를 뒤덮었고 그늘 아래에서 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동생의 떨림이 테이블을 타고 서연에게까지 전해져 왔다. 김진우는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서준의 하얀 깁스를 향해 턱짓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이거 아주 볼만하군. 강서준 훈련병, 웬 장식품을 팔에 달고 있는 거지? 그는 들고 있던 지휘봉 끝으로 서준의 깁스를 툭툭 건드렸다. 그 가벼운 접촉에도 서준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김진우는 그 반응이 즐겁다는 듯이 입꼬리를 더욱 비틀어 올렸다. 이딴 고철팔로 총은 어떻게 잡으려고? 안 그런가? 이건 뭐 총을 쥐어주기도 전에 알아서 고장나버리니 국가 예산을 아껴주는 애국자라고 상이라도 줘야 하나? 주변의 다른 가족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다른 이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준을 쳐다볼 뿐이었다. 아들의 면회를 와서 아들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장면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진우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완벽한 통제와 절대적인 복종. 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누나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고 있다는 수치심과 저 악마 같은 장교에 대한 공포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의자가 끌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하고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동작에는 분노의 격렬함 대신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진우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키는 그보다 작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오히려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면회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소위님. 그녀는 정확한 호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존중의 표시가 아니라 상대 또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훈련 중 발생한 부상은 조롱이 아닌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얻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김진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그것도 허름한 배달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자신에게 가르치려 들고 있었다. 그것도 모든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의 끈이었다. 그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씨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뭐라고? 지금 네가 누굴 가르쳐? 민간인 따위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과 함께 침방울이 서연의 얼굴에 튀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태도가 김진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저 여자의 오만한 눈빛을 꺾어버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표독스런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더니 곧이어 그 시선을 옆에 있던 서준에게로 돌렸다. 강서준 훈련병, 미년 누나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다. 그 말이 끝나긴 무섭게 김진우는 그대로 오른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주먹은 망설임 없이 아직 멍이 들지 않았던 서준의 멀쩡한 오른쪽 눈을 향해 날아갔다. 퍽!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 서준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테이블 위에 있던 도시락통과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꺄악! 면회실 곳곳에서 여자들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어린 군인과 그 위에서 분노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젊은 장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서 있는 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서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무표정.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화산이 마그마를 끌어올리듯 무섭고도 거대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 주먹 한 방은 단순히 동생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걸고 지켜온 모든 것,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전직 소령의 영혼을 향해 날아온 선전포고였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면회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그 자리에는 바닥에 쓰러진 강서준의 희미한 신음소리와 승리감에 도취해 거친 숨을 몰아쉬는 김진우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결과를 내려다보며 방금 전 자신에게 도전했던 여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울부짖고 자신에게 매달려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것만이 이 더러운 모욕감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당황하여 허둥대지도 않았다.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폭발이 일어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빙하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지난 5년간 배달 유니폼 속에 묻어두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소령 강서연의 사고체계가 전면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거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쓰러진 동생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동생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먼저 의식 확인. 그녀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불렀다. 서준아, 정신 차려. 내 목소리 들려? 동생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즉시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빛에 대한 동공의 수축과 이환을 살피며 뇌 손상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닌 듯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곧바로 부상 부위로 시선을 옮겼다. 빠르게 부어오르는 오른쪽 눈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안화 골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모든 과정은 수십 번의 위급 상황 훈련을 거친 숙련된 지휘관의 그것처럼 침착하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는 몸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동생의 상태를 살피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은 이미 전장을 스캔하는 레이더처럼 면회실 전체를 훑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 이 상황을 모두 목격한 증인들의 수를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면회실 천장 구석,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향해 고정되었다. CCTV. 저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녀는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 넣었다. 하나, 그리고 저쪽 대각선 방향에 또 하나, 총 2대. 저 영상만 확보된다면 김진우의 폭행은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분노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현역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민간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무장 상태의 병사를 폭행한 사건.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기강의 붕괴를 의미하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관련 법규와 징계 절차, 보고 체계가 순식간에 정리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 싸움은 철저하게 법과 규정 그리고 증거를 통해 진행해야만 이길 수 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작은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녀는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쩔 줄 모르고 지켜보던 다른 병사에게 마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듯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즉시 의무실에 연락해서 군의관과 들 것을 요청하도록. 환자는 2차 충격 가능성이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위험에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관등 성명을 댈 뻔했다. 그는 허둥지둥 면회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제 그녀는 오늘의 목표물 김진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김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의 눈에는 공포나 절망이 아닌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과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김진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계급장과 명찰을 번갈아 쳐다보며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다는 듯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압적이었다. 김진우 소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불렀다. 당신은 방금 전 수많은 민간인 증인들 앞에서 비무장 상태의 병사를 폭행했다. 이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 금지 조항과 군형법 제6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또한 부상당한 병사를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서연의 입에서 정확한 법규 조항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김진우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했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어떻게 민간인이 군법 조항을 저렇게 줄줄 꿰고 있는 거지?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면회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커졌다. 이것은 김진우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증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선언이었다. 나는 당신의 이 범죄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동생에게 가해진 폭력뿐만 아니라 당신 같은 장교의 존재로 인해 더럽혀진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정식 절차에 따라 고소할 것이며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당신이 내뱉은 모든 말들을 똑똑히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다.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 그녀의 선언은 마치 판사가 내리는 판결처럼 단호하고 최종적이었다.
그 안에는 한치의 감정적인 동요나 협상의 여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목표를 향한 냉철한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진우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로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서연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네가 뭔데, 니까짓게 감히 누굴 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일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후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가지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서연은 그들이 동생을 들것에 옮기는 모든 과정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군의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기록을 요청합니다. 진단서는 사본을 포함하여 두 부를 발급해 주십시오. 하나는 부대 보관용, 다른 하나는 보호자 요청용으로. 그녀의 전문적인 용어와 요구에 군의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동생이 실려나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눈으로 좇은 후 다시 한번 김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마디의 말을 더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는 피해자의 누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잃어버렸던 군인의 혼을 걸고 거대한 부조리와의 전생을 선포한 한 명의 전사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의 정문이 아닌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싸움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전쟁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건 다음 날 곧바로 해당 부대의 감찰실에 김진우 소위를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사건의 경위가 육하 원칙에 따라 분단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었으며 면회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연락처 일부와 결정적인 증거가 될 CCTV 영상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정의를 향한 당연한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군대 역시 법과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며 이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가 묵살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법과 규율이 아닌 견고하고 차가운 시스템의 벽이었다. 며칠 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진우 소위의 직속 상관이자 신병교육대의 대대장인 조한철 중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매우 정중하고 유감스럽다는 듯 들렸다. 강서연 씨 되십니까? 17사단 신교대 대대장 조한철 중령입니다. 동생 강서준 훈련병의 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젊은 장교가 의욕이 너무 앞서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서연은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령님. 그것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폭행입니다. 저는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전화기 너머 조중령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그는 교묘하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강서연 씨.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상황이 강서연 씨가 주장하는 것과는 좀 다르더군요. 주변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서준 훈련병이 평소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해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누나에게 군 생활의 어려움을 과장해서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팔에 한 깁스 역시 훈련 중 부상이 아닌 본인 부주의로 계단에서 구른 것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자해. 그들은 이 뻔뻔한 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정신적인 문제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었다. 동생을 2번 죽이는 행위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더욱 차갑게 물었다. 증거는 있습니까? 면회실 CCTV 영상은 확인하셨습니까? 조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아, 그거. 안타깝게도 그날 면회실 CCTV가 고장이 나서 녹화된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고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본인과 동생분을 위해 좋을 겁니다. 괜히 일을 키워서 좋을 것 없지 않습니까? 협박이었다. 증거를 인멸하고 목격자들을 회유하여 입을 맞추고 이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하고 있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이 군대의 현실이었다. 제 식구 감싸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진실 따위는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그녀는 깨달았다. 전공법으로는 이 벽을 절대 뚫을 수 없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부에서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를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유일하게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고 신임해 주었던 직속 상관. 언제나 원칙과 정의를 강조하며 부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참된 군인. 현재는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인 참모차장 자리에 있는 박현수 장군이었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5년 전 자신이 군을 떠날 때 그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며 그녀를 말렸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와서 민간인 신분으로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생의 억울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박현수 장군의 비서실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했다. 당연히 곧바로 연결될 리 없었다. 전직 소령이라는 신분을 밝혔지만 비서는 의례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비서실에 전화를 걸고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용건을 남겼다. 17사단 신병교육대 가혹행위 은폐 사건에 대한 긴급 보고입니다. 전 3군단 작전참모부 소속 강서연 소령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전직이라는 말을 빼고 현역 시절의 직책을 사용했다. 그것은 박현수 장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종의 암구호였다. 끈질긴 시도 끝에 마침내 기회가 왔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현수 장군이었다. 그는 예전과 변함없이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소령,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지? 서연은 순간 울컥했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민간인 신분으로 연락드려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내일 16시 내 집무실로 오게. 약속은 짧고 간결하게 잡혔다. 다음 날 서연은 5년 만에 다시 군복을 입었다. 배달 유니폼이 아닌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소령 전투복이었다. 계급장과 명찰은 떼어냈지만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녀의 몸과 마음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갔다. 육군 본부의 삼엄한 경비를 통과해 도착한 참모차장실. 그곳에서 만난 박현수 장군은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경례 대신 가벼운 목례를 건넸다. 앉게. 무슨 일인지 들어보지.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동생의 상처가 찍힌 사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그리고 조한철 중령과의 통화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보고서였다. 그녀는 한 개인의 누나로서 감정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명의 전직 장교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고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일시 2025년 9월 14일 15시경, 장소 17사단 신병교육대 면회실, 가해자 동부대 소속 김진호 소위, 피해자 강서준 훈련병, 사건 개요는.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사건의 전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김진우의 폭행 사실, 조한철 중령의 은폐 시도와 협박, 그리고 CCTV 영상 증거 인멸 정황까지. 그녀의 보고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팩트와 그에 대한 분석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지휘 계통의 조직적인 은폐가 의심되는 심각한 군 기강 해이 사건임을 명확히 했다. 박현수 장군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연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서연의 보고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무거운 침묵이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강소령, 자네는 여전히 내가 아는 최고의 군인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자네가 군을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지금 보니 자네는 군복을 벗고서도 여전히 군인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어.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증거와 논리로 맞서는 방식. 그것이 바로 내가 자네를 신임했던 이유지.
그는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사건 내가 직접 맡겠네. 군을 더럽히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든 용납할 수 없네. 참모차장의 직을 걸고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니 자네는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게. 그것은 약속이었다. 한 참된 군인이 불의에 맞서는 또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약속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도 모르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이었다. 박현수 장군과의 만남 이후 강서연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품었다. 거대한 벽에 부딪혀 홀로 싸워야 한다는 막막함이 가시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군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동생의 억울함이 풀리고 오만했던 젊은 장교와 그를 비호하던 지휘관이 죗값을 치를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순진했다. 썩어빠진 시스템의 반격이 얼마나 비열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반격의 첫 신호는 조한철 중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육군본부 참모차장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소식은 조 중령의 귀에 즉각적으로 들어갔다. 그의 인맥은 거미줄처럼 군 내부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 이 일이 잘못되면 단순히 김진우 소위 한 명을 잇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군 생활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생존을 위해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개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그녀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공격은 그녀의 생명줄을 끊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박현수 장군을 만나고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서연은 평소처럼 새벽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한창 바쁘게 음식을 셔틀하던 그녀에게 배달 대행 업체 지점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서연 씨, 잠깐 통화 괜찮아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지점장님, 무슨 일이시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기 서연 씨,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서연은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웠다. 헬멧 속에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 서연 씨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오전에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자신을 어떤 공공기관 소속이라고 밝히던데 강서연 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더군요. 뭐 푸뱅이 불량하고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문제적 인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업체에서 고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아는데 우리 같은 영세업체에서 괜히 그런 기관이랑 엮여서 좋을 거 없잖아요. 정말 미안하게 됐수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공공기관, 민원, 그것은 명백히 조한철의 지시였다. 그가 자신의 군 내부 인맥을 이용해 그녀의 직장에까지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그녀는 대리운전 일을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쳤다. 하지만 어플은 계정 정지 상태라는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고객 불만 다수 접수로 인해 귀하의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다. 이건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2개의 직장을 모두 잃었다. 동생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던 유일한 수단이 속수무책으로 끊겨버린 것이다. 하지만 조한철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등기후 편물이 도착했다. 차가운 종이봉투를 끊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소장이 들어있었다. 원고는 대한민국 육군중령 조한철, 피고는 강서연, 죄목은 명예훼손 및 군무집행 방해였다. 소장의 내용은 기가 막힐 정도로 악의적이었다. 그녀가 개인적인 악감정을 품고 성실하게 복무 중인 장교와 지휘관을 무고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상적인 부대 운영을 방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그녀가 동생을 사주하여 자해 소동을 벌이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진실이 교묘하게 뒤틀리고 왜곡되어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공격해오고 있었다. 외부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오는 동안 부대 안에 있는 서준은 더욱 직접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고립되고 있었다. 참모 차장의 감찰 지시는 오히려 서준에게는 족쇄가 되었다. 조한철 중령과 김진우 소위는 감찰에 대비해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그들은 서준을 부대의 평화를 깨트린 문제병사, 자기 누나를 이용해 편한 군 생활을 하려는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사건을 목격했던 동기들은 더 이상 서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서준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서준은 철저히 혼자였다. 한때 그를 동정했던 시선들은 이제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로 바뀌어 있었다. 간부들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김진우 소위는 다른 간부들을 충동질해 사사건건 서준에게 트집을 잡았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서준은 매일같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 깁스를 한 팔과 멍든 눈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아직도 그 장식품 달고 다니냐? 그거 없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이라서. 눈은 왜 그렇게 뜨고 다녀? 누가 보면 우리가 때린 줄 알겠네. 억울하면 너도 벽에 한 번 더 박든가? 폭언은 매일같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동기들의 싸늘한 시선과 너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어진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나의 정의로운 싸움에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거대한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그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나빠졌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가 줄었으며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스템의 반격은 서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그녀의 돈줄을 끊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소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으며 동시에 그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동생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것은 진실을 향한 싸움이 아니었다.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더럽고 추악한 전쟁이었다. 서연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희망의 불씨는 꺼져가고 차가운 절망의 재만이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강서연의 세계는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던 박현수 장군의 감찰마저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조한철 중령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질겼다. 그는 육사 출신의 핵심 인맥 라인을 꽉 쥐고 있었고 그 거미줄은 군대의 상층부까지 뻗어 있었다. 조중령의 선배와 동기들은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는 논리로 뭉쳐 교묘하게 박현수 장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장군님, 일개 민간인의 말만 듣고 성실한 지휘관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은 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일입니다. 이러다 괜히 언론에라도 알려지면 국방부 전체가 시끄러워집니다. 조용히 내부에서 처리하시죠. 압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현수 장군은 원칙주의자였지만 정치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감찰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 핵심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은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고 부대원들은 모두 입을 맞춘 듯 강서준의 자해 소동이었다는 진술만을 반복했다. 조사는 명백한 증거 부족과 내부적인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박현수 장군은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말만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연이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던 다른 목격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사건 직후 분노하며 기꺼이 증언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몇몇 가족들은 조한철 중령 측의 회유와 협박 앞에 겁을 먹고 침묵하기 시작했다. 한 어머니는 서연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우리도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무서워서 남편도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다. 그들 역시 거대한 시스템 앞에선 나약한 개인일 뿐이었다. 그렇게 서연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단 한 줌의 아군도 없이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절망이 턱끝까지 차오르던 어느 날 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공중전화 발신번호였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동생 서준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준아!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억지로 울음을 참으려는 듯한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준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마침내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씩씩했던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누나, 누나. 서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는 온갖 고통과 서름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누나, 제발, 제발 그만해줘. 나 정말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누나. 제발 이 싸움 그냥 여기서 멈춰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위해 싸워왔던가. 동생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였다. 짓밟힌 동생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바로 그 동생이 자신이 벌인 이 싸움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애원하고 있었다. 서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조금만 버텨. 이제 거의 다 됐어.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동생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라곤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서준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뭘 버텨? 뭘 더 버티라는 거야? 누나가 뭘 알아? 여기서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누나가 아냐고. 모두가 날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매일같이 괴롭히고 이게 다 누나 때문이야. 누나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나 좀 내버려둬. 허허허.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뚜 하는 단절음이 서연의 귓가에 악몽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다 누나 때문이야. 동생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실패를 증명하는 듯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일자리를 잃었음을 통보하는 해고 통지서, 은행에서 보낸 대출금 독촉장, 그리고 조한철 중령이 보낸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소장.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녀의 싸움은 동생을 더욱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고 자신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정의를 구현하려 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시스템의 추악한 보복뿐이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녀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액자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장의 사진은 희미하게 보였다. 자랑스러운 소령 강서연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 동생 강서준의 모습. 그녀는 저 환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탄탄한 미래도, 자신의 청춘도.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 웃음을 파괴하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난 5년간,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었던 눈물이었다. 강철 같았던 그녀의 의지가 산산조각나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 안에는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서연의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동생의 절규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무력감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싸움을 멈춰야 할까? 조한철에게 무릎 꿇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빌어야 할까? 그렇게 하면 적어도 동생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패배감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막 핸드폰을 들어 조한철 중령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공중전화 번호였다. 그녀의 심장이 찰렁 내려앉았다. 또 동생일까? 무슨 끔찍한 소식이라도 전해오는 걸까?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가까스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누군가의 거칠고 초조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연이 다시 한번 묻기 직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증오와 경멸로 그녀의 뼛속까지 각인된 목소리, 바로 김진우 소희였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 인간이 대체 왜 나에게 전화를? 조롱하기 위해서? 아니면 마지막으로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금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무슨 수작이지? 할 말 없으면 끊겠다. 잠깐! 끊지 마! 제발! 김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그가 면회실에서 보여주었던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전화를 끊지 않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금 만날 수 있나? 당신에게 줄 게 있다. 당신과 나,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만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분명 함정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승부사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느니 마지막으로 이 카드를 확인해 봐야 한다. 좋다. 1시간 뒤 부대 앞 버스 정류장. 혼자 나와라. 이상한 짓 할 생각 마. 전화를 끄는 서연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변했다. 한편 부대 한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김진우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박현수 장군의 감찰이 시작되자 조한철 중령은 그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는 당연히 조 중령이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다. 조 중령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김소희,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위에서 계속 쪼아대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한 명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령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중령님께서 시키신 대로. 시끄러워! 조 중령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언제 너한테 병사를 때리라고 시켰나? 나는 그냥 군기를 좀 잡으라고 했을 뿐이야. 그걸 제멋대로 해석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너 자신이야, 김소희. 알겠어? 김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조중령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자신을 꼬리로 잘라내어 이 위기를 벗어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성벽이 사실은 자신을 잡아먹기 위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 하나만 조용히 책임지고 군복 벗으면 내가 다른 자리는 알아봐 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나까지 물고 늘어지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 역시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 한낱 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사회 초년생의 미숙함과 열문 날의 치기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이제 그 괴물은 자신을 만들어낸 주인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불명의 전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한철과 함께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인가?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조한철과의 대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었었다.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약속 장소인 버스 정류장. 늦은 밤의 정류장에는 인적이 끊겨 있었다. 서연은 주변을 경계하며 어둠 속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잠시 후 군복 위에 허름한 점퍼를 걸친 한 남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타났다. 김진우였다. 며칠 사이에 그는 수척해지고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진우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들은 조한철 중령은 처음부터 나를 버릴 생각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내가 괴물이었던 거 맞아. 하지만 그 괴물을 만든 건 바로 그들이야. 이대로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조한철 중령이 나에게 강서준을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내용까지 전부. 서연은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소희, 그 강서준이란 놈 누나가 아주 극성이라며? 군대가 어떤 곳인지, 함부로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뼛속까지 가르쳐줘. 훈련 중에 사고가 좀 나도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막아줄 테니 걱정 말고 확실하게 교육시키도록. 이번 일은 자네가 좀 과했던 걸로 하지. 자네가 모든 걸 안고 가면 내가 뒤는 봐주겠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알지? 조한철 중령의 목소리가 칠흑 같은 밤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졌던 진실의 실체였다. 그 어떤 증언보다도 확실하고 그 어떤 증거보다도 치명적인 적의 손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 서연은 녹음을 껐다. 그녀는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도 서려 있었다. 이걸 나에게 넘기는 대가로 원하는 게 뭐지? 김진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대가 같은 건 없어. 어차피 이걸 공개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라면 이걸로 그를 끝장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연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의 끝에서 가장 증오했던 적의 손을 통해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파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재점화할 불씨이자 부패한 시스템의 심장을 꿰뚫을 은빛 한원이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꺼졌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길고 길었던 방어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무자비한 반격의 시간이다. 김진우에게서 넘겨받은 녹음 파일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 부패한 시스템의 심장에 박아 넣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강서연은 다음 날 새벽 다시 한번 박현수 장군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번에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군이 개인적으로 알려주었던 비상 열람망을 사용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장군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승리를 확신하는 지휘관의 냉철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을 보고받은 박현수 장군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정치적인 압박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직접 사안의 심각성을 보고했고 자신의 직을 걸고 특별군사징계위원회의 소집을 관철시켰다. 며칠 후 육군 본부 내의 엄숙한 대회의실에서 특별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위원장석에 앉은 박현수 장군을 필두로 법무, 감찰, 인사 등 각 분야의 최고 책임자들이 배석했다. 피징계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한철 중령과 김진우 소위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중령은 애써 태연한석했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김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잿빛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위원회는 먼저 기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증거 불충분, 참고인 진술 불일치, 피진계인들의 혐의 부인, 조한철 중령의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모든 혐의가 강서연의 악의적인 무고라고 주장했다. 조 중령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져나갈 때쯤 박현수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회의장의 정적을 깼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장군의 신호에 따라 회의장 중앙의 대형 스피커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김소희, 그 강서준이란 놈 누나가 아주 극성이라며 군대가 어떤 곳인지 함부로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뼛속까지 가르쳐줘. 조한철 중령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스피커와 김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냥개가 자신의 목줄을 물어뜯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폭행을 사주하는 내용,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 김진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협박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위원들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를 담아 조한철 중령에게로 향했다. 박현수 장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조한철 중령, 이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겠나? 조 중령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자백이었다.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직감한 것은 비단 회의실 안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두려움에 떨며 침묵했던 다른 목격자 가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그들은 더 이상 불의에 눈 감지 않았다. 그들은 앞다투어 징계위원회에 연락해 자신들이 목격했던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나섰다. 면회실에서 벌어졌던 김진우의 폭언과 폭행, 겁에 질려 있던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하던 부대의 분위기까지. 하나 둘씩 모인 진실의 조각들은 조한철과 김진우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강서준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밤 서연은 동생을 면회했다. 동생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누나, 나 무서워.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어. 서연은 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서준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일 너는 그냥 네가 겪었던 모든 사실을 똑바로 보고 말하기만 하면 돼. 거짓에 맞서는 가장 강한 무기는 진실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나가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네 뒤에 서 있을 거야. 고개 숙이지 마. 너는 피해자고 누구보다 당당할 자격이 있어. 누나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서준은 마침내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증인석에 선 서준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겁에 질린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말하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김진우 소위에게 당했던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졌던 비인간적인 가혹행위, 그리고 면회실에서 누나의 눈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까지. 그의 증언은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 힘없는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고발이었다. 증언을 마친 서준은 고개를 들어 조한철과 김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단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저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모두 짓밟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저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어린 병사의 당당한 외침은 부패한 권력을 향한 가장 강력한 유죄 판결이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진실은 마침내 어둠을 뚫고 빛 속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회의장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특별군사징계위원회의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어둠은 없었다. 모든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제19 감사기도 통하지 않았다. 판결은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내려졌다. 조한철 중령, 그는 이번 사건의 주범이자 지휘관의 권력을 남용하여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즉시 보직 해임되었으며 불명예 전역이라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를 받았다. 그의 군복은 벗겨졌고 모든 군인 연금과 혜택은 박탈당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징계위원회는 그의 범죄 행위를 민간 사법기관에 이첩했고 그는 직권남용, 위증교사, 협박,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때 군대의 엘리트 코스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완전히 끝나버렸다. 김진우 소위, 그는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죄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점이 참작되었다. 그는 강등 조치되어 소위에서 2등병으로 계급이 떨어졌으며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24세 젊은 나이에 그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혹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에게는 평생 군 부적응자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었다. 강서연은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모두 면제받고 의병 전역 조치를 받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치료와 보상을 약속받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터였다. 강서연의 싸움은 군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휘관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골마와 왔던 군대 내 인권 문제와 부조리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군복 벗은 소령, 군의 명예를 지키다와 같은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국방부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해야만 했다. 며칠 후 서연은 박현수 장군의 연락을 받고 다시 한번 육군 본부를 찾았다. 장군은 따뜻한 차를 거내며 말했다. 강소령 덕분에 우리 군이 썩은 부위를 도려낼 기회를 얻었네. 정말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자네 같은 인재를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 군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군으로 돌아와 주지 않겠나? 물론 다시 지휘관으로 복귀하라는 뜻은 아닐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직속 장병인권개선위원회가 신설되었네. 군의 폐쇄적인 문화를 외부의 시선으로 감시하고 제2, 제3의 강서준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독립기구지. 자네의 경험과 강직함, 그리고 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절실히 필요하네. 자네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병사들이 겪지 않도록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걸세. 그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군을 떠났지만 군을 증오한 적은 없었다. 그녀가 증오했던 것은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부패한 군인들이었을 뿐. 이제 그녀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조직을 바로 세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서연은 동생 서준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서준은 이제 깁스를 풀었고 멍들었던 눈도 거의 회복된 상태였다. 그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입대 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누나, 나 이제 복합 준비하려고 알바도 좀 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서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늘이 없었다. 서연은 그런 동생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서준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승리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그들은 짓밟혔던 명예를 되찾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롭고 희망찬 아침을 알리는 빛이었다. 한 방의 주먹은 한 명의 군인을 쓰러뜨릴 수 있지만 전역한 군인의 정신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강서연의 싸움은 때로는 군복을 벗은 자가 오히려 군의 명예를 가장 강력하게 지켜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불의에 맞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정의는 언제나 용기 있는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